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떤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단번에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많고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도 많기 때문이죠. 찰리 멍거는 인간의 뇌가 마치 난자와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난자가 정자를 하나 받아들이면 나머지를 모두 차단하는 것처럼 특정한 정보 역시 처음 접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투자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사라고, 어디에 투자하라고, 무엇이 좋다고 알려주는 것에 의지하다 보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잃게 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결국 남의 탓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반성과 성찰 또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잘못만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그 성공과 실패 역시 나의 것이 되고,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남의 견해보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고 그 위에 나의 의견을 만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아이작 싱어가 이렇게 말했죠. 견해는 언젠가 진부해지지만 사실은 영원히 진부해지지 않는다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9시 7분 지나가는 시간. 자, 지금부터 한번 멀리 가볼까요? 멀리? 아주 멀리 가보죠. 예, 우주까지. 예. 퀴즈 내드릴게요. 퀴즈. 경제상식 퀴즈가 우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20개 나라 중에 우주 전담 정부 기구가 없었던 곳이 딱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최근에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래서 이르면 5월쯤이면 한국판 이것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우주항공청이 이제 생기는 건데, 미국에는 이게 있죠. 미국에는 달과 뭐 화성 착륙, 뭐 각종 로켓 발사, 모든 연구를 하는 곳, 미국의 항공우주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알파벳 4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알파벳 4자를 그냥 연이어서 부르게 되죠. 2글자입니다. 우리말로 2글자. 힌트를 안 드려도 벌써 정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힌트가 뭔지 아세요? 2글자인데 볼트 말고 이거라고. 이거 저희 작가님이 쓰신 힌트입니다. 볼트 말고 너트? 볼트 너트 아니고 이 2글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뿐만 아니라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무료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104님이 사천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천. 경남 사천에 그 우주항공 방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 비행기 이런 쪽도 좀 잘 만들고요. 근데 이제 오답이었다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물가 많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수령액도 물가를 반영해서 기존보다 좀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부터 주가 조작이나 불법 공매도 같은 불공정 거래, 탈세 이런 것들을 제보하는 이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증가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우리 삶의 기본이죠. 먹고 노는 물가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구내 식당의 식사비 부담이 역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국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는 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에게 이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이 받는 돈이 네. 늘어난다고요? 얼마나 늘어요? 네, 복지부가 이제 어제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금액을 인상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 명이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3.6%만큼을 인상한 기본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1월 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액수인 한 62만 원을 받으신 분은 이달부터는 3.6% 오른 64만 2천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게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들이 매년 이 소비자 물가스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을 하는데요. 이게 수급자들이 이게 물가 인상이 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62만 원 기준으로 한 2만 원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굉장히 커졌는데 2만 원 더 준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겠냐 이런 반응들은 사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만 그냥 더 주는 거니까 네, 기계적으로. 똑같은 거죠, 물가 감안하면. 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 과연 받는 돈만 늘겠느냐? 내는 돈도 늘겠죠. 네, 당연히 내는 돈이 늘어야 이제 좀 되는 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기준소득 월액이란 것들이 매년 조정이 되는데요. 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 상한액이 기존에 590만 원이었는데 이게 617만 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 한 261만여 명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기준소득 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한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상한액을 조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기준소득 월액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의 월소득 9%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득이 높아지면 한정없이 9%가 계속 적용돼서 높아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 기준소득 월액 상한 이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617만 원이란 얘기는 617만 원 이상 버는 것들은 이제 소득에는 산입하지 않고 617만 원까지 번 것으로 계산해서 이 연금료를 보험료를 정한다는 것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준이 좀 조정이 되면서 당장 7월부터 617만 원 월급 이상을 버는 이 국민연금 납부자들은 이전보다 한 24,300원 정도 많은 55만 5,3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분들은 이 절반은 회사에서 내니까 한 12,000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고요. 하한액이 조정이 되면서 월 39만 원 미만으로 버는 분들의 보험료도 한 최대 한 1,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민간 보험 이야기 하나 좀 해볼까요? 만약에 급한 돈이 좀 필요할 때 네. 보험 가입한 거 깨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 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근데 내 돈을 바탕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데 그 금리는 어떻게 산정되나 좀 깜깜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요거를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네요. 네, 금감원이 일부 보험회사들의 이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금리 관련해서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 이렇게 좀 발견이 돼서 전체 보험회사들의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7%대까지 막 높은 금리가 막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불합리한 지점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험계약 대출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해약 환급금, 나중에 이제 받을 이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나 신용도가 낮은 분들 아니면 자금 흐름이 좀 들쭉날쭉한 분들이 급전 땡겨 쓰는 어떤 그런 창구들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이 금리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는 건데 이게 가상금리를 정하는 게 보험계약사들이 여기에서 조금 불합리한 것들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부 보험사들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법인세 비용을 이 대출 업무 관련 업무 원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에 잡아서 금리에 집어넣거나 이 업무 원가를 계산해서 항목으로 집어넣는데 법인세까지 넣었다. 네, 이 업무 관련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용을 여기다가 이제 금리에다
가산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인세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면 이제 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금리의 어떤 그 대출 어떤 유형별로 해가지고 업무 원가를 좀 다르게 잡는 것들도 있었고요. 뭐 또 고금리 시절에 판매했던 보험 상품의 기초 서류에다가 적어놨던 이 문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계기로 해가지고 가상금리가 이렇게 좀 낮아질 요인들이 발생을 해도 기존에 좀 높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이런 것들의 문제가 어디 있냐 봤더니 이제 가상금리의 항목별 어떤 세부 사항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걸 들쭉날쭉 적용을 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사실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 요즘에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돈 10,000원 가지고도 점심 사 먹기가 참 힘들어서 너무 돈이 또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구내식당이 최후의 보루인데 구내식당 가격마저도 많이 올랐나 봐요. 네, 구내식당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은 네. 지난해 구내식당의 식사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7%가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 시작한 지가 2001년인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였는데 이게 7%니까 1.9배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이고요. 대표적인 먹거리 지표인 전체 외식 그리고 가공식품 물가 이게 한 6%, 6.8% 정도 올랐거든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찾고 있는 건데 구내식당의 식사 부담이 오히려 더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는 식단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식사재 물가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구내식당 위탁 운영사들이 기업, 학교,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나마 식자재 대량 구매 그리고 선계약 방식으로 메뉴 가격 인상폭을 이걸 최소화한 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구내식당 이용객이 줄고 또 기업 등이 회사 복지 차원에서 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식단가 인상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참 생활의 여유가 없어질수록 오락, 여가 비용부터 좀 줄이게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근데 이것마저도 가격이 많이 오르나 봅니다. 네, 오락 문화활동 물가도 2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오락 문화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락 문화 물가에는 뭐 노래방, 놀이시설, 뭐 PC방 이런 이용료 그리고 영화 공연예술 관람료 그리고 컴퓨터 서적 TV 등의 가격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오락 문화 물가 상승률이 2019년에는 마이너스 0.2%, 그리고 2020년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021년에 0.4% 그리고 2022년에 2.8%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 전후로 외부 활동 수요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운동 경기 관람료 그리고 해외 단체 여행비, 사진, 노래방 이런 것들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또 놀이시설 이용료, 공연 예술 관람료, 그리고 문화 강습료 등도 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숙박 서비스 물가도 껑충 뛰었는데요. 네. 지난해 숙박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5.5%,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21년 만에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콘도 이용료가 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후로 뭐 호텔 숙박료, 여관 숙박료, 휴양시설 이용료, 학교 기숙사비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뜰하게 소비를 해야 될 텐데 소비자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육류나 과일, 생선까지 취급하는 반품샵 혹은 새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리퍼 매장 등의 이제 지역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매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유통기한 경과가 다가오는 상품을 내세워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을 주로 취급했던 매장에서 신선식품을 들여오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정육 같은 일부 품목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g 단위로 소포장된 보쌈용 삼겹살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서도 2만 원대에 거래가 되는데 할인 매장에서는 유통기간 만료 당일에 10,000원대 가격표가 붙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폐기하기 아까운 식품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할인 매장에 넘겨서 부가 수익을 발생하는 이점이 있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당분간 이런 매장들의 인기도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 틈새가 많이 생겨나네요.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 공익 제보자들이 네. 좀 있어야 세상에 조금 더 이제 깨끗하게 흘러갈 텐데 상대적으로 공익 제보자 보호가 잘 안 된다. 네. 공익 제보를 해봐야 직장만 잃고 얻는 게 별로 없다. 실익이 네. 없다. 그러면서 이제 쉬쉬하는 문화도 좀 있었는데 네. 공익 신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나네요. 네,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요. 핵심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이 기존에는 30억 원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상한액을 폐지를 하고 과징금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제재 금액, 그러니까 국가가 이 그 제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수익 한 30% 정도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바꿉니다. 그래서 이론상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내부 공익 제보를 통한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이죠. 포상금 대박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의 어떤 중심축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냈던 법안인데 네. 이 법안을 만들면서 벤치마킹을 했던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쪽에 이 휘슬블로어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휘슬블로어, 그러니까 휘슬을 부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 호루라기를 부는 맞습니다. 사람. 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기업이나 조직의 어떤 불법,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를 뜻하는 단어고요. 미국은 이런 휘슬블로어들에게 공익신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얻은 수익의 한 10%에서 30% 정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내부 비리를 신고하면 우리가 이제 막대한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유도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이 사건 이거 관련해서 공익 제보 사건 기억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현대차 근무하던 김모 부장님이 이제 엔진 결함 문제를 이제 내부 고발을 했고 회사 이 차량 수백만 대를 리콜하고 과징금을 한 900억 원 내는 엄청난 이 제재를 받았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규정상 최대 액수인 포상금 한 2억 원 정도가 나갔고 미국 교통안전국에서는 280억 원 가까이 나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입법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미국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2억 원 주어서 이게 어떻게 뭐 내부 고발을 유도를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지난해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내부 고발자 한 명한테 우리 돈으로 3,700억 원.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역대 최대 액수라고 하는데 3,700억 원을 지급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로 해서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10에서 한 30%를 떼서 이제 포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원 측면의 어떤 부담도 적고 공익적인 어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것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 뭐 불법 공매도, 기업 불공정 거래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 예전에 현대차에서 근무하던 김광호 부장 네. 정말 그 외로운 싸움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의 어떤 그 보상금.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투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탈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국세청도 어느 정도 제보를 좀 기반으로 움직일 때 조금 더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국세청의 포상금도 좀 달라집니까? 네, 이런 불법 행위들이 사실 내부 고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그 국민들에게 그 자료를 통해서 추징한 탈루세에게 한 5에서 20%를 지급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포상금 기준이 되는 이 탈루세액을 산정을 할 때 이게 납부를 지연해서 내는 가산세액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빼고 받습니다. 이건 부가적으로 발생한 것들이고 사실 이제 이 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이것들은 이 딱 그 내지 않은 세금 이만큼이다 이렇게 계산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지연해서 내는 뭐 어떤 가산세 같은 것들도 함께 탈루세액에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탈루세액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늘려주는 구조로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연간 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175억 원 정도였는데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 이제 222억 원 정도로 한 26%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이제 좀 이런 식당들 보기도 어려워졌는데 보신탕집이라고 하는 네. 이제 식용으로 게를 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죠? 네.
어제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그 개 식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그리고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을 이제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만약에 이제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유통상인, 그리고 식당 주인 등은 이제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육, 도살, 유통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에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처벌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전업을 지원한다. 뭐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한다. 다른 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있는데 국당 이 관련된 산업을 하시던 분들은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던데요.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이행 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당초 법안 내용이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실제 통과된 내용에서는 정당한 보상 문구가 빠졌습니다. 아하. 이제 대신에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조항을 담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관련 업체를 개사육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으로 분류를 해서 보상에 나설 방침인데요. 일단 보신탕 판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메뉴 개발 비용을 일부 보조하고, 그러니까 전업을 하시려면 새로운 메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도축, 유통업체에는 생계 안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 사육 농가 보상인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보신탕집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꽤 많은 개들이 지금 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견협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을 보상 명목으로 마리당 2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마리당 200만 원. 네, 한 마리에 200만 원. 근데 정부는 마리당 보상을 한 선례가 없고 네. 유예 기간 동안에 오히려 개체 수를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식용 목적으로 사육해온 개를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길러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특별법에서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기본 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아하. 조금 아직까지는 마찰이 다 끝난 것은 아니네요. 약간 좀 남아있는 지점도 있고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요, 글로벌 우주 시장이 2030년 735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우주 항공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었죠. 정부 부처로는요. 그러다 드디어 우주항공청이 올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정부 주도 개발에서 벗어나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민간 산업을 더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도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드렸던 퀴즈는 미국의 항공우주국이죠. 영화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 두 글자, 한국판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주항공청도 올해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요. 알파벳 4자인데 우리 한글로 두 글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오늘 이거 빠졌다라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특히 손문호님, 어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제가 이게 빠졌는지 깜빡해서
아내가 삐졌네요. 에휴라고. 정말 큰 잘못을 하셨네요. 정말 큰 잘못하셨죠. 그리고 6113님은 주말 부부가 끝났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예, 여보 잘 지내봅시다라고. 예, 주말 부부가 끝났다고 보내주셨고요. 6113님을 제 배우자로 두고 계시는 분은 예, 뭐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8308님은 오늘은 콩이 아니라 문자로 보냅니다. 한 300번째 문자 되려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데 샵 9730. 예, 뭐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상대적으로 좀 투자 수익률은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7137 쓰실 분께서는 식당에서 이어폰 끼고 혼밥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드시나 보네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싶어서 어제부터 휴대폰 손에 꼭 쥐고 있네요. 성공 예감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해집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KBS 콩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예, 샵 9730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정답 또 여러분의 많은 의견 받겠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어진 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십니까? 좀 나중에 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또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뭔가 일을 살짝 미뤄두는 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상식을 뒤집어 보는 시간이죠. 역발상 경제 시간.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호겸 교수님은 어떠세요? 일하는 스타일이 바로바로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면 조금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인데 예. 그 어떤 일은 바로바로 하고 어떤 일은 굉장히 미루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미루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러 마감일을 그 달력에다가 일주일 정도 앞에 적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상은 일주일 먼저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마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을 일부러 더 앞당겨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근데 오늘 그 준비하신 내용이 때로는 일을 미루는 게 좋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이제 새해 되면은 서점 가면 뭐 새해 서적 관련돼서 굉장히 뭐 결심 관련된 서적, 성공학 서적 보면은 그렇죠.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빨리 해야 된다. 패스트 무버가 되라. 퍼스트 펑긴이 되라. 뭐 이러면서 먼저 나서서 해라. 미루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사업에도 그 시장에 먼저 진출해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 엄청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신 건데 예. 뭐 새해니까 당연히 올해는 좀 더 부지런해지자 이런 다짐을 하신 분들이 있죠. 어떻게 역발상일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연구나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거 찾아봤더니 생각외로 연구나 근거가 굉장히 많았고요. 우선 그래도 가장 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연구인데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스쿨이라고 경영대학원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학교거든요. 네. 이 학교에 이제 신지혜 박사라고 한국 분이신데요. 이분이 박사과정 재학 중에 한 실험이거든요. 이 실험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신 박사님은 네. 독창성을 발휘하는데 미루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경영대학원이니까 학생들한테 그 와튼스쿨 안에 있는 편의점에 아마 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편의점 자리가 비어 있는데 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보라고 시켰던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생각 외로 사람들이 또 기존에 있던 편의점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점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른 스토어를 한다거나 이 정도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네. 그래서 이 참가자들 좀 다시 나눠가지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일부 참가자들한테는 이걸 시키고 나서 게임을 시키거나 좀 쉬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게임을 하고 나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뭐 그 교정에다가 뭐 조교시설을 학교니까 조교시설을 만든다든지 보건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셀프 스토리지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의점이 아니라 약간 다른 업종을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한테 바로 직업을 말하자마자 바로 일한 사람과 그 작업을 말하고 나서 게임을 하면서 좀 시간을 끈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라고 했더니 그 일을 미룬 사람들이 28%나 더 창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생각만 한 사람과 중간에 좀 쉬고 그렇죠. 다른 일을 한 사람과 창의성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 그렇죠.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쉬었으니까 충전이 그렇죠.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미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이게 게임을 했으니까 창의적 사고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좀 쉬면 에너지가 돌다 보면 머리에 좀 빨리 도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봤냐. 이번에는 사업 구상을 하라고 하기 전에 게임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업 구상을 하라고 그랬더니 전혀 색다른 제안이 나오지 않았대요. 기존처럼. 그래서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이게 창의성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업 구상 지시를 받고 게임을 하면서 할 일을 실제로 미루는 경우에만 창의성이 향상되는 거로 봤대요. 그리고 조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이제 예를 들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너 이 사업 계획 만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이제 쉬어. 그리고 게임해도 돼. 이러고 쉬게 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창의성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한번 일을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신 박사님의 의견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작업을 받고 나서 여기 막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미루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창의성이 훨씬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사이. 예. 그 사이 어떤 그 마음의 공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런 게 생겨난다라는 거네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관련 우리 보통 이제 시험 보면은 짧게는 하루 아주 뭐 긴 시험 같은 게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시험 보잖아요. 근데 네. 시험 보고 나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다 까먹잖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하다 못해가지고 이거는 뭐 네. 다른 이야기인데 보통 저희 뭐 이야기하다 어제 점심 먹은 것도 기억 못해 뭐 이런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 나이 드신 분들이요. 네. 저도 약간 친구들하고 말하다가 와이프가 뭐 어제 저녁에는 점심 뭐 먹었어 이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 점심 저녁을 직장에 나가서 사 먹을 때는 김치찌개를 먹냐 짬뽕 짜장이냐 뭐 별의별 거를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점심 뭐 먹으면 다 까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데. 자이가르닉 효과. 이름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식당에 가서 저랑 비슷했나 봐요. 앉아서 봤더니 웨이터들이 이 수많은 메뉴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다 외워가지고 다 줌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저도 식당 가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느꼈거든요. 야, 어떻게 저 많은 줌을 다 외울까 해가지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계산하고 나서 물어봤대요. 내가 오늘 뭐 먹은지 기억나세요? 이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산을 하고 주문을 넣으면 그 다음에 손님이 뭐 하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심리학자가 이걸 보고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과업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미결인 상태로 있으니까 계속 기억을 하는데 이 과업이 끝나거나 완성되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이가르닉이 알아내가지고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심리학자가 자기 이름을 붙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맴돌고 있을 때는 계속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휘발이 된다. 디램처럼 휘발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약간 저희가 성공보다는 실패, 약간 그 실패 같은 걸 더 잘 기억하고, 그리고 저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랑보다는 첫사랑을 남자들 더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있는 와이프를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죠. 네. 그런 것처럼 보통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이런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아픈 기억. 그렇죠.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그렇죠. 약간 미결인 상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첫사랑도 대부분의 경우는 안 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완성된 사랑이 있더라도 첫사랑 가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한 켠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결인 상태가 기억이 오래 가는 거고 완결을 해놓고 나면 그냥 지워지는 그렇죠. 거고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도 뇌과학 몇 번 이제 그렇죠. 별적 블로그로도 다뤘었는데 예. 이거 다 해냈어. 또 그렇죠. 다른 기억을 저장해야 돼. 그렇죠. 공간은 모자라. 이거 지워버려.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일을 사실은 미루게 되고 그 공간을 마련을 하면 그 사이에서 또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 요런 내용인 거고요. 맞습니다. 요거를 분명히 그럼 또 어디선간 상업적으로 이용할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광고에서도 뭐 티저 광고, 마케팅, 게임, 방송도 뭐 엄청 많이 쓰는데요. 네. 가장 많이 보는 건 우리 그거죠. 이제 드라마나 관찰 예능 같은 거 보면 막 한참 내용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딱 끊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관찰 예능이다 이러면 서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다가 경쟁 결과 나오기 바로 전에 끊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완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 시청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저게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도록 그쵸. 티저 광고 뭐 예를 들어서 광고인데 한 10초. 그렇죠. 뭐 이렇게 보여주다 말도 저게 무슨 뭐지? 광고지 모를 그쵸. 정도까지만 광고를 하고. 맞습니다. 예고편도 그렇고 드라마도 항상 다음 이 시간에 그쵸. 할 때는 이상한 장면 확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다 사람들이 약간 분노를 일으킬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자이가르닉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한 거네요. 야, 이거 꿀팁입니다. 완전 좋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약간 미루면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다빈치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림으로 알고 있지만 네. 조각, 건축, 음악, 공학, 지질학, 지도 제작, 해부학, 식물학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슈퍼 천재. 그렇죠. 정말 많은 분야에서 뭘 연구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리셨잖아요. 네. 근데 이 모나리자를 처음에 그림을 시작한 해가 1503년이었대요. 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리다가 말다가를 반복을 하다가 1519년에 거의 죽음이 임박해서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게 16년 걸렸다. 그렇죠. 거의 16년 동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측하기는 16년 정도 걸렸다 추측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야 무슨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뭐 이렇게 10년 넘게 그리냐. 이거 뭐 이런저런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이거나 그림 열심히 그럼 뭐 이런 약간 비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역사학자 윌리엄 베너 패커는 네. 다빈치가 이제 중간중간에 모나리자 그릴 때 광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면서 이제 빛이 구체에 어떻게 굴절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중간중간 끊임없이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모나리자가 탄생했다. 왜냐면 모나리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뭐 그림이 달라 보인다면서요. 제가 실제를 안 봐가지고 저는 실제 봤는데 모르겠던데 솔직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사람만 많아가지고. 다빈치가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그쵸. 오랫동안 그린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과학 분야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자 레나 수보트닉이 미국 고3들 중에서 과학 영재 선발제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모아서 상을 받은 10년 지난 30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어떤 과학적 업적을 낼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사회생활, 건강 관련 행동,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할 때 그래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 영역별로 혹시 일을 할 때 시간을 끌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냐 물어봤더니 68%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4가지 영역 중에서 2가지 영역은 일을 미룬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일을 미루는 게 특히 창의적인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결과를 냈죠. 그래서 이제 과학 영재들은 왜 미루나 봤더니 과학적인 문제는 해결처가 너무 빨리 서둘러서 이게 정답이야 이러면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실험도 하고 생각도 약간 좀 정리를 아끼면서 생각이 무르익을 때까지 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미루는 걸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약간 이게 내용이 좀 신기하긴 한데 공교롭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적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끈대요. 그래서 미루기 효과는 이제 창의적이거나 문제 해결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거를 더 잘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미루는 것. 꿈을 댄다고 막 너 왜 이렇게 게을러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요즘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한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 말 했더라고요. 일을 미루는 거는 그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약간 굉장히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직장에서 제가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에서 들었는데 전호경 교수가 이런 얘기 해줬다고 부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실전에 어떻게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창의성이 있는 일에 국한된 거로 봐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창의성 있는 일에 단순 지시 작업이라든지 단순히 내일까지 어떤 걸 뭐 만들어 와 이랬는데 그렇죠. 전혀 창의성도 필요 없고 바로 만들면 되는 거를 난 창의성이 필요하니까 좀 미뤄야지 이러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죠. 그렇죠. 복사 100장 해와야 그렇죠. 되는데 제가 좀 창의적으로 미루면서 복사를 어떻게 갑자기 돌려서 하고 보는 방향마다 다른 방법으로 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창의성 굳이 필요 없잖아요. 상황과 목적에 맞게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또 하나의 역발상 경제를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호겸이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2만 7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36만 6천 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20대 취업자 수는 8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3년 연속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폭 회복될 거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금융당국의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됐다는 가짜뉴스가 한때 게시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계정이 해킹됐다며 곧바로 승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에 달하면서 한 해 진료비가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우울증 환자는 67만 4,050명으로 남성의 2배가 넘었고 20대가 19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조금 전에 역발상 경제 이야기해 주신 전호겸 교수님이 잠깐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이 못 잊는 거. 미결인 상태가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사랑이든 두 번째 사랑이든 37번째 사랑이든 연애를 좀 하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겁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요즘에 젊은 세대가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한다. 이게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경제 안 좋아지면서 초식남, 초식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봤었는데 그게 우리 사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20대를 한번 좀 찬찬히 들여다보죠.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하는 젊은 세대가 줄고 있다. 젊은 세대가 연애를 안 한다. 이게 네. 어떤 데이터로 좀 검증이 됩니까?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22년에 15세부터 62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면은 후기 밀레니얼 그러니까 30대들은 35% 정도가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는데 Z세대의 경우에는 24%만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중인 20대가 30대보다 10% 이상 낮다는 건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연애 경험이 적은 거야 당연하겠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조사를 3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조사를 했을 때 연애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20대 비율은 21%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22년 조사에서는 무려 35% 가까이 그러니까 10% 이상 연애 경험 없다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도 저희가 거쳐왔고 또 여러 가지 또 말씀하셨던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이 원인일 텐데 분명 20대들 특히 2030의 어떤 연애 경험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애 경험이 없다는 20대가 3년 사이에 21%에서 35%로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네,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연애를 안 하는 혹은 못하는 혹은 망설이는 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온라인 여론조사 기관 PMI가 이것도 역시 국내 20대에서 60대 남녀 3,000명 대상으로 연애관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네. 연애하지 않는 이유로 혼자가 편하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엔데믹 후에도 연애에서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뒤에 이어서 아무래도 경제 불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커리어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답변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불황의 골이 좀 깊어지면서 우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 압박을 더 크게 느끼는 세대가 아닌가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영향도 있고 네. 그냥 혼자가 편하다라는 맞습니다. 응답도 더 많고 네. 근데 요즘에 보면 네.
연예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잖아요. 네네. 케이블이나 뭐 OTT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왜 남 연애하는 걸 이렇게 궁금해하지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연애 프로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연애를 안 하면서도 네. 남들 연애하는 프로는 또 많이 본다면서요. 네네. 우선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이런 연애 감정까지 기피한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오히려 직접 연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니까 이 간접 예능이 더 인기를 끄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에 간헐적 단식이 유행할 때 사실 먹방 유튜버가 같이 유행을 했었고 또 저출산이 좀 문제가 될 때 랜선 육아 예능이 동시에 진행됐던 어떤 이런 사례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연애 예능의 인기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애라는 주제가 이 주제를 두고 많은 사람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번 회차에 누가 어땠냐 같은 주제를 누가 이렇게 던지면 댓글로 같이 뭐 이번 기수에 누가 어땠다라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치관이라든지 뭐 상황 판단 같은 게 어떤 뭐 한 인간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되는 건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네. 갑론을박하기 되게 좋은 게 연애라는 소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둘째로 과거 예능은 주로 짝을 선택하는 어떤 선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싫어한다고는 하셨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남에서부터 이별까지 어떤 사랑이 시작되고 어떻게 헤어지는지까지 어떤 희노애락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연애를 하는 듯한 몰입감을 주는 것도 과거 어떤 선택하는 데 집중이 됐던 그런 예능들과는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Z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Z세대는 연애 상대를 만날 때 좀 생각하는 것도 다를까요? 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뭘까요? 아무래도 연애 경험의 횟수는 좀 변하고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Z세대부터 X세대 분들까지 모두 성격을 1순위로 꼽은 거는 마찬가지였고요. 네. 다만 2순위에서 조금 갈렸는데요. 네. 모든 세대가 가치관을 2위로 꼽은 반면에 Z세대는 외모를 이제 2위로 꼽아서 가치관은 3순위로 좀 이 Z세대 분들한테는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주우재 씨가 결혼 전에 자기는 MBTI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런 걸 꼽았었는데 사실 이거는 Z세대들에게는 꽤 어색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연애에서 MBTI 공유 같은 게 좀 필수처럼 되었고 또 그 외에도 뭐 평소에 옷 스타일이나 멋지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과 그 이유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나누는데 요건 이제 만나기 전에 가치관이나 취향을 좀 서로 먼저 확인을 해서 연애에서도 어떤 기회비용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예 만나기 전에 소개팅 같은 거 하기 전에 그 사람 MBTI가 뭔지. 그렇죠. 저 때는 그 사람은 싸이월드 좀 알려달라서 미리 보고 가고 막 이랬었는데.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 성격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잠깐 소개팅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막 이제 미팅, 소개팅이 정말 설레는 시간이었는데 요즘 Z세대들도 미팅 소개팅을 하나요? 요즘은 어떻게 만나요? 조금 다소 어린 학생들부터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고등학생들이 연애를 할 때 익명투표 앱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익명투표 앱이요? 네. 학교 인증을 거쳐서 가입을 하면 학교 친구들이랑 반 친구들이랑 투표 놀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요게 그냥 말이 투표지 그냥 웃는 모습이 예쁜 친구 혹은 뭐 노래를 잘하는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를 약간 칭찬해주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앱이 재밌는 게 나한테 투표한 사람을 알려주진 않는데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면 누가 너에게 계속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2학년 3반에 누가 너한테 계속 투표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거나 자기도 역시 마음에 드는 소위 말하는 썸남 썸녀에게 계속 투표를 해주는 거죠. 근데 누구인지는 알려주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썸의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청취자분들한테는 미팅이나 소개팅 같은 게 누가 주선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 쉬울 텐데 요즘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캠퍼스 축제에는 그 소개팅 부스가 등장을 해서 이 부스에 자신을 소개하는 간단한 소개서를 붙이고 뭐 이 소개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간식이나 이런 걸 놓아두는 식으로 축제에 소개팅 부스가 이제 좀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에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을 환영하고 뭐 같이 학식 먹을 사람 찾는다 이런 것들을 교류하기도 하고 또 뭐 자기는 맛집 많이 알고 있다 같은 그런 자기 어필도 하기도 하고 확실히 연애를 하고 썸 타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네. 근데 그 Z세대는 SNS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뭔가 연애 상대방을 찾거나 연애를 할 때도
SNS를 활용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요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스공이라고 해서 스토리 공유라는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면 요게 24시간 사라지는데 요즘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이 스공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스토리에 내가 잘 나온 사진을 일단 올립니다. 네. 올리면 저랑 이제 뭐 편집자님이 친구면 제 사진을 올려줘라고 편집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편집자가 올려주면 편집자의 친구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편집자에게 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DM을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면 편집자의 친구와 제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저에게 검증된 친구이기 때문에 검증된 친구를 통해서 내 친구를 또 확장해 나가는, 내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NS 소개팅이네요. 주선자가 중간에 있는 거고. 그렇죠. SNS에서 편집자가 이제 이대호님이 저의 주선자가 되시는 거죠. 네.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네. 팔로우하고. 맞습니다. 혹시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네. 나랑 사귀자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SNS로 보냅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사람과 이제 연애를 하는 거인 만큼 전 세대에 걸쳐서 이제 직접 만나서 고백해 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전 세대에 걸쳐서 답을 했었고요. 어허. 다만 이제 타 세대에 비해서 10대 Z세대는 71% 정도로 직접 만나서 고백하는 게 좋다라는 비율이 가장 낮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SNS 메신저 고백도 괜찮아라고 하는 응답이 Z세대가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 이제 저희 같은 X세대는 예. 직접 고백 없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가장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랬죠. 네. 예전에는 뭐 문자 메시지로 고백하면 이거 욕 먹었습니다. 네, 성의 네. 없다라고 하고. 굳이 뭐 이거를 네. 근데 데이트는 어떻게? 데이트도 SNS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요즘 이제 갓생 트렌드가 좀 확산되면서 러닝 크루나 클라이밍 같은 운동 모임을 통한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증가를 해서 운동하고 이제 이것저것 챙겨주고 또 운동 끝나고 나서 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또 네. 디지털로 이제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 다마고치 같은 프로그램을 나와서 이런 것들 챌린지를 하거나 둘만이 쓸 수 있는 앨범을 꾸미는 앱 같은 것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 이 Z세대들의 연애에 대해서 들어봤고 하여튼 Z세대들 네. 초식남, 초식녀 되지 말고 연애도 많이 하고 좀 건강하게 네. 건강한 사회인이 됐으면 하는 X세대의 바람 뭐 이런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여러분 또 신년에 스트레스 쌓일 수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혹은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는지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